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자, 여러분들 임대인 데려고 오신 거죠? 지금 나는 임대인이다. 지금 나는 임대인이다. 손. 곧 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곧 되실 분과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어떻게 임대인 분들은 제 말에 좀 궁금하시나요? 아, 별로 뜨뜻이지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월세 많이 받아야 돼서 이제 월세 받아보면 좀 감각이 더 생기겠죠. 임대인이 되려면은 내가 임대업을 해야겠다, 월세만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부터 찾아가죠. 그래서 물건부터 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요. 근데 부동산이 이런 질문만 해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부동산들은 거래의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일회성 거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다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꿈도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사기당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자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잘못 물건을 샀을 때 사기당했다, 나 잘못 샀다, 이거 부동산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물건을 잘 거래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 그 이상의 업무를 해주는 거는 컨설턴트. 월세를 제가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통장을 개설하죠. 나는 월세를 모으기 위한 통장이 있다. 있습니다. 예, 3분이나 있어요. 예, 멋있어요. 예, 저는 그걸 사업용 통장이라고 해요. 저희 사무실에는 항상 저는 통장이 엄청 많이 30개 넘게 있나요. 그래서 농협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들어요, 통장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그게 통장이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었죠. 실제로 만들어보면 4개가 통장이 모자라요. 통장은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예전에 통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와이프한테 500만 원 이상을 뜯긴 적이 있어요. 150만 원 들어있는지 알고 줬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야. 더 들어있다고. 다 끝냈어요. 네, 통장은 많을수록 좋다. 왜냐면 그만큼 돈이, 이게 빨대처럼 통장이 돈을 모아요. 통장이. 사업용 통장은 뭐냐면 내가 버는 돈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잉여 자금을 모아두는 통장이에요. 사업용 통장은. 그러면 물건용 통장은 뭐냐면 내가 주공아파트를 사야지, 주공아파트 1306호를 사야지,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수익과 지출만 나가는 통장이에요. 다른 물건이랑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써야지 하면서 안 쓰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가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그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팔고, 그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고, 그 건물에서 전세가 나가고, 그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자료가 그 통장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익률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한 액션 수익률이야. 내 기대 수익률이야. 내 꿈이야. 월 14%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내 꿈과 중개업자의 액션이야. 근데 그게 10년 후에 이루어지면 그건 뭐야? 내 실력이고 내 돈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표치를 위해서 뛰기 위해서 눈에 보여야 돼. 내가 한 달에 지출되는 것과 수익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익률을 정확히 가져가는 거야. 수익률이 모자라. 그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증금 올려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월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적금 통장, 아까 말처럼 1,000만 원 알아 만들어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중아파트 살려면 한 3,000만 원 돈이 있어야 돼. 근데 3,000만 원 모으다가 지쳐. 3,000만 원 모으다가 아들이 차 사달래. 그러면 차 사주고. 3,000만 원 모으다가 TV 바꿔야 될 것 같아. TV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돈이 생기면 막 넣어야 돼요. 근데 1년짜리만 하셔야 돼요. 그 보험 컨설턴트나 은행에 속아서 2년으로 하시면 1.2% 더 드립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절대 예금 금리나 보험 금리는 부동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현물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현물만 물가 인상분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 가보면 VIP실이라는 게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호표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 번호표 보시죠? 번호표 안 뽑는 사람. 네. 번호표 안 뽑는 사람이에요. 번호표 안 뽑는 사람이 VIP예요. VIP들은 번호표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은행을 가면 번호표를 뽑지 마세요. 그냥 VIP실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27살 때부터 VIP실로 그냥 걸어갔어요. 우리 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쫓아오다가 사장님 번호표! VIP실. 새치기에 답이. 근데 그것도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만드는데 1년 단위로야. 그리고 100이든 200이든 막 놀아.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되면 깬다? 아니 살 게 있으면 깨는 건데 살 게 없으면 그대로 1,000만 원 그대로 그냥 또 받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묶어놓는데 이의가 있지 이익을 내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때나 이자 수익이 없어도 깰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작 같은 게 뭐냐면 10%짜리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꼭 1% 때문에 못 깨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 심리가 뭔지 알아요? 잃는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근데 따는 거에는 나낼 것 같아. 따는 건 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본전치기만 하면 다행이다. 본전치기 하면 후회하죠. 그렇죠? 따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따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잃을까봐 걱정돼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짜리 적금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끝나면 그 1,000만 원 갖고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를 막 미친 듯이 찾다가 없으면 또 1년 노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나오면 그냥 바로 깨는 거 이자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고 신분증 다 있으시죠? 근데 신분증은 뭐냐면 부동산에선 명의자예요. 명의자. 여러분들 명의로만 부동산 투자하시나요? 아니죠. 한 건만 여러분들 뭐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뭐 이런 거 세법만 알면 안 되는 게 명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이름으로 살 것인가, 내 자식 명의로 살 것인가, 내 남편 명의로 살 것인가, 공동 명의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동 명의를 하면 어떤 게 유리한가, 내 자식 명의로 하면 어떤 게 유리한가, 내 명의로 하면 어떤 게 유리한가. 예를 들어서 내 명의로 하면 내 거니까 유리하죠. 그렇잖아. 안전하잖아. 그렇죠? 자식 명의로 하면 미리 증여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럼 이건 증여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내 자식한테 증여했을 때 세법상 문제가 없는가? 그렇죠? 남편이랑 공동명의하면 이혼할 때 유리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이랑 공동명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득이잖아요. 소득세가 반으로 쪼개져요. 소득 구간이 작아져요. 양도할 때도 구간이 좀 작아지고 조합부동산 할 때도 구간이 작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월세 만들기 할 때는 웬만하면 공동명의고요. 근데 우리가 공동명의 하면 남편만 생각해. 공동명의 남편이랑만 할 필요 있나요? 형제랑도 할 수 있죠. 자식 간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공동명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공동명의를 예전에 2명 단위로 했는데 요즘엔 4명이서도 하고 5명이서도 해요. 그만큼 공동명의 투자가 많아졌다. 혜택이 생각보다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 그 위임장. 공동명의 하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다 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살았는데 인감도장이 없어. 인감도장을 안 만드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요즘에 사인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여러 군데서 필요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좀 좋은 걸로. 오랫동안 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분들은 막도장 계속 쓰시는데 물려받은 게 아니면은 인감도장을 좀 좋은 걸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조 당하면 안 되잖아요. 도장은 위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감도장은 좀 좋은 걸로 투자를 하셔라. 네, 기계로 파는 거 막 싼 거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손으로 파는 거 좋은 거. 근데 막도장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나 돈 많으신 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계부는 뭐냐면 아까 통장 말한 것처럼 통장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가계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조그만 수첩으로 만들어서 가계부를 들고 다니셔도 되고, 요즘에는 네이버 가계부도 좋아요. 네이버 가계부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네이버 가계부 쓰거든요. 요런 게 이제 준비할 사항, 기초적인 사항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꼭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은 매매만 있지 않다. 다양한 물건을 보는 게 좋다. 매매, 경매, 금매, 개발, 투자, 공동투자. 매매는 단순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2010 부동산에 와서 단순하게 사는 것들. 그리고 경매는 2010 부동산에서 경매는 하진 않아요. 저희는 경매 정보를 제공하라 경매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경매로 물건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야 금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금매란 건 뭐예요? 매매보다도 싸야 되고 경매보다도 싸야 돼요. 그리고 경매가 절대 매매보다 싸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매, 경매를 알아야 돼요. 경매가 매매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들만의 경쟁하는 거예요. 이 한 테이블에 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매매는 전 국민이 경쟁하는 거고요. 금매는 극소수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물건은 금매예요. 근데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게 금매예요. 이것은 진짜 금매일 것인가. 그리고 중개업자의 역량이나 나의 역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금매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금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매는 어떻다?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 누구나한테나 기회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다. 이런 게 금매고, 경매는 아무나 다 도전할 수 있지만 운대가 좀 좋아야 되고, 받았는데 비쌀 수도 있다. 잘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시공은 금매가 없을 때, 금매도 없는데 내가 싸게 사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땅 사서 짓는 거예요. 근데 현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투자는 난 등기치고 싶지 않다. 내 명의로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지 않아. 돈만 내고 싶어. 돈만 넣었다 빼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채 비슷한 거죠. 근데 사채는 빌려주는 개념이고, 투자는 내가 1억 투자할 테니까 나 수익률 얼마 내줄 수 있어? 월 100만 원씩에 1년 지났다가 제가 뭐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거. 확정 투자, 확정 수익률이나 뭐 변동 투자나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투자고요. 돈을 빌려주는 개념에서 좀 앞서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제가 가끔 가다가 모집해요. 제가 저 이거 개발을 하는데 총 4억이 필요한데 1억씩 4명만 모집하겠습니다. 1년 있다가 1000만 원에다가 매월 100만 원씩 이자 드릴게요. 이런 거.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이랑 좀 해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들이 좀 돈을 빌린다고 소문이 나가기 때문에 빌리는 것과 투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빌리는 거는 항상 담보가 있는데 투자는 담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시겠다. 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 대신 투자는 리스크도 커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빌리는 거는 담보를 항상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가 싸죠. 빨리 할게요. 임대인이 알아야 될 거. 이제까지 많이 얘기했어요. 임대료 결정과 수익률 계산. 아까 구옥다가구와 신축다가구 제가 수익률 두 개를 비교해드렸죠. 이런 수익률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할 줄 알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걸 상담을 받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현재 수익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 내가 만들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률 표는, 만드는 계산표는 저희 밴드에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 대출 금액과 이자 계산. 이자만 막 집중해요. 제일 실수하는 게. 그냥 이자는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야. 적으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이 얼마 나오냐가 더 중요해요. 이자보다 더 중요한 건 대출 1억 나오냐, 2억 나오냐, 3억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막 나도 캐피탈만 아니는데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 이자가 비쌀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캐피탈만 쓰지 마세요. 캐피탈은 쓰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쓰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안 돼요. 신용을 많이 갉아먹거든요.
신용카드는 나쁜 새끼라고 분양팀이랑 똑같은 분들이에요. 신용카드는 절대 내 신용을 올려주는 애들이 아니라 내 신용을 담보로 갉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중개업 수수료 요율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승부의 수수료 요율을 안다고 툭 하면 0.9%냐 0.4%냐 0.4%냐 이런 거 따지는 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중개업자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그러면 나 진짜 10원 단자까지 다 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걸로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500만 원만 갚겠습니다. 원래 1000만 원이 1000만 원인데 왜 500이나 깎았어요? 당신이 돈이 모자라서. 왜? 우린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더 아름답다는 거지.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예약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번엔 1000만 원을 다 받던지 아니면 따블을 받아. 대신 5천만 원을 깎아와. 아시겠죠?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자는 그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미친 듯이 깎아. 주진할 수 있지? 그래서 얼마 받으셔야 제 업무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되게 좋다. 이런 게 제일 중개업자가 무서워하는 말이다.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나? 법정 중개수수가 얼마지? 이런 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굳이 안 들어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정도 더 비용을 제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또 내가 땅을 줄게! 또 건방지게 얘기하면 뭐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정중하게. 그리고 관련적 세금세, 소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세 이거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원래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물건마다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되게 어렵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배워나가요. 아파트나 다가구나 상가나 토지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세대 구성원이라든지 가족 구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수입이나 재산 현황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 법이 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알아야 돼요. 소득세와 양도세는 완전 다른 법이에요. 그냥 세법이라고 통째로 말하는 거지. 양도세와 재산세도 완전 다른 법이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완전 다른 법이고 취득세도 완전 다른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같은 법인 줄 알아요. 심지어 관리하는 부서도 달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네. 양도세도 파는 사람이 할 때 해당되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세와 재산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지출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소득세 얼마 나와요? 재산세 얼마 나와요? 잘 몰라요. 시청 세무사도 잘 몰라요. 왜냐면 세무사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게 양도세와 소득세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상당히 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회계사무소에서 취급을 안 해요. 계산할 줄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세무사가 알아요. 근데 걔네들도 계산 잘 안 하고. 이거 처음부터 받아봐야죠. 네, 이거 부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돈을 내보면 와. 한번 내보면 다 오지. 그냥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내시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됐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내가 이제 재산이 늘었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번 돈에서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다. 번 돈에서 내시는 거예요. 세금은 여러분들이 번 돈에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낸다. 이게 그러니까 다가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월세 만들기에서 내가 1년에 1,200을 벌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 정도 내요.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지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기. 그러면 12달 중에 나는 10달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순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데를 말할 때. 그리고 임대업의 구성 요소. 임대인, 임차인, 토지, 건물. 요게 제가 생각하는 박수영 이론의 월세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근데 임대인, 임차인, 토지. 매수로 따지면 매도인, 매수.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매도인이 되시는 거고 팔자마자 매수인이 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을 같이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내 돈일 때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팔사라니까 그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팔자마자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은 항상 임차인을 생각해야 되고 임차인은 항상 임대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월세 만들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자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다 돈 넣고 이자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사용 수익률 여러분들은 렌탈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카메라를 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렌탈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자놀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명심하세요. 누군가는 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까먹어요. 그리고 임대업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친해졌는데 월세 좀 내세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유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식 명의로 샀다. 그러면 내가 가냐고. 내가 샀다. 그럼 남편이 가냐고. 남편이 샀다고 자식이 가냐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산 사람 따로 있는 게 좋다. 항상 제3자가 있는 게 좋아. 아, 제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좀 고쳐주세요. 아, 맨날 보일러 고장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저희 아버님이 임대업 하시는 건데, 제가 아버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하나 드릴게요. 이게 더 부드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임대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맡기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입자 전화를 받는 게 귀찮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자가 있을 때 더 부드럽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해야 될 일. 여기서 또 좀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건보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차인 관리, 회전율, 이방사